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 용산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강이 도도하게 흐르는 그 바로 옆에 우리나라가 자랑하고 또 자랑해도 모자란 거대한 보물창고가 하나 우뚝 서 있습니다.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세계에는 유명한 박물관이 참 많습니다. 영국에 있는 대영 박물관,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미국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까지. 이런 박물관들의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도 이 박물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박물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를 오늘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께서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들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다음에 서울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꼭 한번 들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실 겁니다. 게다가 입장료가 무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그 감동적인 이야기와 찬란한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부디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우리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강이 바로 옆에 흐르고 남산이 멀리 보이는 정말 명당 중의 명당에 위치하고 있지요. 지하철로 가시려면 4호선 이촌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이촌역에서 박물관까지는 걸어서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박물관 표지판을 따라가시면 길을 잃으실 일은 절대 없습니다. 거기다가 어르신들께서 더 좋아하실 소식이 있습니다. 박물관 입구까지 평지로 쭉 이어진 보행 통로가 잘 닦여 있어서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께서도 어렵지 않게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 부지가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무려 9만 평이 넘습니다. 평수로 따져도 어마어마하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동의 부지가 보통 1000평 안팎이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은 아파트 한 동 부지의 거의 100배 가까운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정도면 박물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도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이지요. 이 거대한 부지 위에 본관 건물이 우뚝 서 있습니다. 본관은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입니다. 건물 자체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이 건물은 길이가 무려 약 400m에 달합니다. 400m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우리가 흔히 보는 축구장의 길이가 약 100m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4개를 일렬로 늘어놓은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엄청나지요? 여러분, 처음 이 건물 앞에 서신 분들은 누구나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거대한 2개의 건물이 가운데 큰 통로를 두고 양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모습. 그 통로 한가운데에 서서 멀리 한강을 바라보면 정말 가슴이 탁 트입니다. 외국에서 온 손님들도 이 광경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새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박물관이 처음 문을 연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의 역사는 사실 굉장히 깁니다. 첫 시작은 1909년, 그러니까 1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한제국 시절에 황실박물관이 만들어진 것이 그 시작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박물관도 정말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일본이 우리 문화재를 빼앗아가고 박물관 이름도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관리도 그들이 했지요. 우리 조상님들이 만드신 그 귀한 보물들이 일본인의 손에 함부로 다뤄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가슴 아픈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광복을 맞이하면서 비로소 우리 손으로 우리 박물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해 12월에 국립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광복의 기쁨과 함께 우리 문화를 우리 손으로 지키게 된 그 감격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박물관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며 박물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빼앗겼던 우리 보물들을 우리가 다시 지킨다는 그 자부심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나자 박물관 직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은 자기 목숨보다 우리 문화재를 먼저 챙겼습니다. 폭탄이 떨어지고 총소리가 울리는 와중에 박물관 직원들은 수많은 보물들을 트럭에 싣고 기차에 실어서 부산까지 피난시켰습니다. 그 와중에 박물관 직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 목숨은 잃어도 좋다. 다만 이 보물만은 절대로 잃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조상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말씀 아닙니까? 만약 그분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 조상님들의 보물을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위대한 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영원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고 박물관은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덕수궁, 경복궁 안에 있던 적도 있고 옛날 중앙청 건물에 있던 적도 있었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2005년, 그러니까 21년 전에 지금의 용산 자리에 새 건물이 완공되어 이전을 했습니다. 2005년 10월 28일, 새 박물관이 문을 열던 그날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지요. 우리나라가 드디어 세계적인 수준의 박물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박물관 앞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새벽 5시부터 오셔서 줄을 서셨다고도 하지요. 우리 보물을 우리 손으로 지키게 된 그 감격을 함께 나누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왜 세계 최고의 박물관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 무엇을 보러 갑니까? 그렇습니다. 유물을 보러 가지요. 옛날 사람들이 만든 도자기, 그림, 조각, 무기, 장신구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박물관마다 가지고 있는 유물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바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 중 하나가 영국 런던에 있는 대영 박물관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박물관이지요. 그곳에 가면 약 800만 점의 유물이 있다고 합니다. 800만 점이라니 정말 상상도 안 가는 숫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800만 점이 다 영국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대영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은
거의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미라, 그리스 신전의 조각상, 그리고 우리에게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여기에는 우리나라 고려시대 불상이나 청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영국이 한창 세계를 누비던 시절, 그러니까 1800년대부터 1900년대 초까지 영국 사람들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온갖 보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좋게 말하면 가져온 것이지만 사실은 빼앗아오고 훔쳐오고 헐값에 사들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그리스에 있던 파르테논 신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의 자랑이지요. 그 파르테논 신전에 있던 아름다운 조각상들을 영국 사람이 통째로 떼어다가 자기 나라로 가져갔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는 영국의 그 조각들을 돌려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영국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지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의 자랑인 로제타석, 미라, 황금 보물들이 줄줄이 대형 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보물을 보려면 비행기를 타고 영국까지 가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지요.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약 40만 점이 넘는 유물이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특히 나폴롱이라는 황제가 한창 유럽과 아프리카를 누비던 시절에 엄청난 양의 보물을 가져왔지요. 루브르의 보물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모나리자 그림인데 이건 이탈리아 사람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밀로의 비너스라는 유명한 조각상도 그리스에서 가져온 것이지요. 이렇게 루브르의 자랑거리들도 대부분 프랑스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우리 박물관은 다릅니다. 정말 자랑스럽게도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약 41만 점이 넘는 유물의 거의 대부분이 무려 99%가 우리나라 우리 조상님들이 만드신 우리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세계의 어떤 큰 박물관도 자기 나라 유물만으로 박물관을 채울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아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빼앗긴 것들이 많지요. 하지만 우리 조상님들이 워낙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잘 지켜왔기에 우리만의 보물로 가득 찬 세계적인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최고의 박물관 중 하나인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 박물관에 가서 그 나라 유물 외에 이집트 미라를 보고 그리스 조각상을 보고 일본 도자기를 보는 것이 정말 그 나라의 자랑일까요? 아니면 우리 박물관처럼 우리 조상님이 만드신 우리 유물만으로도 사람들이 감탄하고 줄을 서서 보러 오는 것이 진짜 자랑일까요? 저는 후자가 진짜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빼앗아온 보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우리의 보물로 세계인을 매료시키는 것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떳떳한 자존심이지요.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은 매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2023년에는 무려 약 418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418만 명이라니 정말 엄청난 숫자이지요. 이는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방문한 박물관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세계 6번째라니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 박물관이 우리 조상님들의 보물로만 채워진 박물관이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관람객이 찾는 박물관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박물관을 보겠다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게다가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입장료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다른 나라 박물관들은 비싼 입장료를 받습니다. 대형 박물관은 그나마 무료이지만 루브르 박물관은 약 25,000원, 메트로폴리탄 박물관도 25,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받습니다. 가족이 함께 가면 정말 부담스러운 금액이지요. 그런데 우리 박물관은 무료입니다. 누구나 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학생들도 외국에서 온 손님도 모두 무료로 우리 보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자부심이고 자존심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역사를 마음껏 보여주겠다는 그런 큰 마음에서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박물관 안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도 무료로 빌려주고 엘리베이터도 잘 되어 있고 곳곳에 의자가 있어서 다리가 아프시면 언제든 앉아서 쉬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고 식당도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안내 데스크에는 큰 글씨로 인쇄된 한국어 안내 책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 눈에 잘 보이도록 배려한 것이지요. 여기서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그 감동적인 이야기와 찬란한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부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보람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꼭 보셔야 할 보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가슴이 떨리는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보물은 단연코 금동미륵보살 반가사 유상입니다. 아, 이름이 좀 길지요?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동, 그러니까 금을 입힌 동으로 만든 미륵보살, 미래에 오실 부처님, 반가, 반쯤 다리를 꼬고 앉은 자세, 사유상, 깊이 생각하는 모습의 상, 이렇게 풀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불상은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점이 있는데 하나는 국보 78호, 또 하나는 국보 83호입니다. 두 분 다 정말 아름답고 신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계십니다. 만들어진 시기는 약 1500년 전 삼국시대입니다. 이 불상을 처음 본 사람들은 누구나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그 미소 때문이죠. 입꼬리를 살짝 올린 그 부드러운 미소, 한 손으로 턱을 받치고 깊은 사색에 잠긴 듯한 그 자태, 그리고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드실 수 있었는지 정말 우리 조상님들의 솜씨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500년 전 우리 조상님들 중에 어떤 분이 이 불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두드리고 깎고 다듬으며 이 작품을 만드셨겠지요. 그분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을 만드셨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이 남기신 이 작품은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영원불멸의 작품인 것이지요. 서양 사람들도 이 불상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학자 한 분은 이 불상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양의 모나리자다. 아니, 모나리자보다 더 아름답고 깊이 있는 미소다. 정말 자랑스러운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이 두 반가 사유상을 따로 모셔둔 특별한 방이 있습니다. 사유의 방이라고 부르지요. 어둑한 조명 속에 두 분의 반가 사유상이 나란히 모셔져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누구라도 절로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해진다고 합니다. 정말 영험한 공간이죠. 여러분께서도 그 방에 한번 들어가시면 1500년 전 조상님들의 숨결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물입니다. 백제금동대향로라는 보물입니다. 이름은 또 길지요. 백제 시대에 금동, 금을 입힌 동으로 만든 대향로, 큰 향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향로라는 것은 향을 피우는 그릇을 말합니다. 이 향로는 1993년에 충청남도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발굴되었습니다. 발굴된 그 순간 학자들은 자기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백제의 보물이 13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디고 거의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죠. 발굴 작업을 하시던 학자 한 분은 이 향로를 처음 본 순간 너무 감격해서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셨다지요. 여러분, 이 향로의 모습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높이는 약 63cm 정도인데 그 작은 크기 안에 우주 전체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향로의 맨 위에는 봉황이 날개를 활짝 펴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5명의 신선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로의 몸통 부분에는 산본 구리들이 굽이굽이 솟아있고 그 산 속에는 호랑이, 사슴, 코끼리 같은 온갖 짐승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활을 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로 하나에 등장하는 동물의 종류만 무려 42마리, 사람의 모습은 12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작은 향로에 다 새겨 넣으셨을까요? 우리 조상님의 솜씨가 정말 신기에 가깝습니다. 그것도 1300년 전에 이런 작품을 만드셨다니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 향로가 단순한 향로가 아니라 백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상세계, 즉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들의 세상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봅니다. 1300년 전 우리 조상님들이 생각했던 천국의 모습이 이 향로 하나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백제금동대 향로는 발견되자마자 곧바로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국보 287호가 바로 이 향로입니다. 백제의 예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증거가 되었지요. 일본이 한창 백제 문화재를 자기들 것이라고 우길 때가 있었는데 이 향로가 발견되면서 그 주장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백제뿐이었으니까요. 자, 그럼 세 번째 보물로 넘어가 볼까요? 신라의 금관입니다. 여러분, 1000년 전쯤 우리나라에 있었던 신라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신라의 임금님과 왕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신라 금관을 보시면 그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신라 금관은 정말 보면 볼수록 화려합니다. 순금으로 만든 이 왕관은 머리에 쓰는 둥근 띠 위에 나뭇가지 모양과 사슴뿔 모양의 장식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마다 반짝거리는 달개라고 하는 작은 금 조각들이 매달려 있어요. 임금님이 조금만 움직여도 이 달개들이 짤랑짤랑 흔들리며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 있는 모습이었겠습니까? 게다가 금관 곳곳에는 푸른 옥 구슬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옥의 모양이
마치 곰 발톱 같다고 해서 고곡이라고 부릅니다. 황금빛과 푸른빛이 어우러진 이 모습은 정말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이 모습을 처음 본 외국 학자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동양의 어떤 왕관도 이렇게 화려하고 신비로운 작품은 없었기 때문이죠. 신라 금관은 지금까지 모두 6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천마총에서 나온 금관과 황남대총에서 나온 금관이지요. 이런 금관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라만의 독특한 예술 작품이지요. 세계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금관이 발견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신라 금관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라가 세계 고대 금관의 본고장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죠. 우리 신라 사람들은 1500년 전에 이미 그런 위대한 예술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보물은 천마도입니다. 천마도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지요? 하늘을 나는 말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은 신라 시대에 그려진 것으로 약 1500년이나 된 정말 오래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경주에 있는 어떤 옛날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 무덤이 너무나 커서 상아치 보일 정도였는데 그 무덤 안에서 이 그림이 나왔다 해서 그 무덤 이름을 천마총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무덤이 발굴된 것이 1973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천마도가 무엇에 그려져 있느냐? 보통 그림이라고 하면 종이에 그리지요? 아니면 비단에 그리거나. 그런데 이 그림은 자작나무 껍질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작나무 껍질에다가요. 그 자작나무 껍질을 잘 다듬고 다림질 하듯이 펴서 그 위에 말을 그린 것입니다. 1500년 전 자작나무 껍질에 그린 그림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지요. 그림 속의 백마는 갈기와 꼬리를 휘날리며 하늘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듯한 모습입니다. 입에서는 무언가를 뿜어내고 있고 다리는 힘차게 뻗쳐 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듯한 생생한 그림입니다. 이 천마도는 신라 사람들이 무덤에 함께 묻은 그림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천마가 하늘로 데려가 달라는 의미였다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1500년 전 조상님들의 신앙과 예술이 만나서 만들어낸 위대한 작품인 것이지요. 이 천마도는 너무나 귀하고 약해서 평소에는 박물관 수장고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끔 특별 전시 때만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되지요. 그러니 박물관에 가셨을 때 천마도가 전시 중이라면 정말 운이 좋으신 것입니다. 꼭 한번 직접 보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보물입니다. 고려청자, 그 중에서도 청자상가문왕 문매병이라는 N 작품을 꼭 보셔야 합니다. 이름이 또 길지요? 청자, 푸른빛 도자기, 상감, 다른 색깔의 흙으로 무늬를 새겨넣는 기법, 운항문, 구름과 항무늬, 매병, 매화 가지를 꽂아두던 병,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여러분 고려청자의 그 푸른빛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빛깔을 비색이라고 합니다. 비취옥의 색깔이라는 뜻이죠. 마치 가을 하늘 같기도 하고 깊은 호수 같기도 한 그 신비로운 푸른빛은 세계 어떤 도자기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색깔입니다. 고려시대 우리 도공들은 어떻게 이런 색깔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도 그 비밀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 빛깔을 다시 만들어 보려고 수없이 시도했지만 고려시대 그 비색을 똑같이 재현해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었지요.
옛날 중국 송나라의 한 학자가 우리 고려청자를 보고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천하제일이다. 송나라에도 청자가 있고 그것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조차도 고려청자를 보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말 자랑스러운 평가입니다. 게다가 우리 고려청제는 상감이라는 독특한 기술이 더해졌습니다. 도자기 표면에 무늬를 새기고 그 자리에 다른 색깔의 흙을 채워 넣어서 무늬가 도자기와 한 몸이 되도록 만드는 기술이지요. 이런 기술도 우리 고려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청자상가문왕 문매병이라는 N 보물은 그 푸른빛 표면에 하얀 구름과 까만 학들이 빙 둘러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학이 모두 46마리, 구름이 그 사이사이에 떠 있는 모습입니다. 보고 있으면 마치 학들이 정말로 도자기 위에서 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신비로운 작품이지요. 여러분, 도자기 하나에 학을 46마리나 새겨 넣으신 우리 도공님의 정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학 한 마리 한 마리에 얼마나 정성을 쏟으셨겠습니까? 그렇게 만드신 작품이 1000년 가까이 세월을 견디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보고 있으면 그 도공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지요. 6번째 보물은 조선 백자, 그 중에서도 달 한갈입니다. 달한갈이라는 이름이 참 정겹지요. 달처럼 둥글고 하얀 한갈이라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조선시대 후기, 그러니까 약 300년 전쯤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달한갈이는 정말 단순합니다. 무늬도 없고 화려한 장식도 없습니다. 그냥 하얀 한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면 볼수록 마음이 따뜻해지고 푸근해집니다. 마치 보름달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평온함을 줍니다. 달한가리를 만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커서 한 번에 빚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쪽 절반과 아래쪽 절반을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2개를 붙여서 하나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한가리의 한가운데에 살짝 어긋난 흔적이 보입니다. 완벽하게 둥글지도 않습니다. 어딘가 살짝 일그러진 듯한 자연스러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점이 달한가리의 매력입니다. 인위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소박한 아름다움. 그래서 달한가리를 두고 어떤 사람은 달처럼 무심한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도예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달한가리는 완벽한 도자기의 정수이다. 그 어떤 도자기도 이만큼 자연스럽고 아름답지 못하다. 우리 조상님들의 미감은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달한가리를 보시면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의 둥글고 푸근한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 마음을 그대로 담은 듯한 작품이지요. 그래서 달한가리는 한국인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도자기라고 불립니다. 자, 7번째 보물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여러분, 보통 탑이라고 하면 절 마당에 우뚝 서 있는 큰 돌탑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좀 특별합니다. 박물관 건물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 탑은 고려시대 말기, 그러니까 약 700년 전쯤에 만들어진 거대한 돌탑입니다. 높이가 무려 13.5m, 그러니까 약 4층 건물 높이입니다. 이 큰 탑이 지금 박물관 1층 로비에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 이 탑은 경기도 개성 근처에 경천사라는 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한 신하가 이 탑을 통째로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사람은 이 탑을 자기 정원의 장식품으로 세우려고 했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님이 정성껏 만드신 신성한 탑을 일본 사람이 자기 집 마당 장식품으로 쓰겠다니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이 탑이 일본으로 가져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비난이 일었습니다. 결국 이 탑은 1918년에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 통째로 분해되어 옮겨졌던 탓에 부서진 부분도 많고 다시 조립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 탑은 경복궁 한쪽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야외에 있다 보니 비바람에 점점 더 손상되어 갔죠. 그러다가 2005년 박물관이 새로 지어지면서 이 탑을 보존하기 위해서 박물관 안으로 모셔온 것입니다. 이제는 비도 맞지 않고 바람도 맞지 않고 박물관 안에서 잘 보호받고 있지요. 이 탑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는데 탑 표면이 정말 화려합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모습, 용과 사자 같은 신령스러운 동물들, 그리고 갖가지 꽃과 풀 무늬가 빼곡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정교함이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탑 앞에 서시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이 탑 하나에 우리 민족의 위대함, 일제강점기의 슬픔, 그리고 다시 찾아온 광복의 기쁨까지 모든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한 바퀴 빙 돌아보시면서 우리 조상님이 새기신 그 정교한 무늬들을 천천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 한 번 가서는 절대 다 볼 수 없습니다. 학자들도 이 박물관의 모든 유물을 다 보려면 몇 달은 걸린다고 말합니다. 조선시대 임금님께서 입으셨던 옷과 사용하셨던 도장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사용하신 칼과 같은 무기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사용하셨던 한글 책도 가득합니다. 농기구와 살림살이도 보실 수 있지요. 정말 우리 역사의 모든 것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시는 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 들어가시면 먼저 안내 데스크에서 한국어 안내 책자를 받으세요. 그리고 1층 선사 고대관부터 시작하셔서 2층 중세 근세관, 3층 조각 공예관과 서화관, 이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너무 욕심내서 다 보려고 하시면 다리만 아프고 정작 기억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시는 분들은 2-3시간 정도만 둘러보시고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 몇 개만 마음에 담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가시면 됩니다. 무료니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박물관에는 무료로 해설을 들으실 수 있는 도슨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슨트라는 분이 직접 따라다니면서 유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미리 알아보고 가시면 좋습니다. 혼자 그냥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귀에 잘 들리도록 천천히 큰 목소리로 설명해 주시는 도슨트 분들도 많으시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물관 가는 길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이촌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이촌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박물관까지 가는 길이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걸어서 약 5분 정도 걸립니다. 차로 가시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박물관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주차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경로 우대로 지하철은 무료로 타실 수 있으니 어르신들께는 더더욱 지하철이 좋겠지요. 박물관 내부에는 식당과 카페도 있습니다.
점심을 박물관에서 드셔도 되고 잠깐 차 한잔 하시면서 쉬셨다가 다시 관람하셔도 됩니다. 박물관 야외에는 정원도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가을에는 단풍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박물관 관람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정원만 산책하셔도 정말 좋은 나들이가 됩니다. 게다가 한강이 바로 옆이라서 한강을 바라보는 풍경도 일품이지요. 박물관 앞 거울못이라는 연못도 있습니다. 그곳의 박물관 건물의 모습이 그대로 비치는데 그 광경이 정말 장관입니다. 사진 찍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리이지요. 다시 한번 청취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그 감동적인 이야기와 찬란한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십시오.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박물관 중 하나인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서울 용산에 자리 잡고 있고 부지가 무려 9만 평이 넘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본관 건물의 길이만 약 400m, 축구장 4개를 합한 길이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이지요. 우리 박물관은 1909년에 처음 시작되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때 박물관 직원들이 자기 목숨보다 우리 문화재를 먼저 챙겨 부산까지 피난시킨 그 헌신은 정말 가슴 뜨거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분들의 노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우리 보물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2005년에 지금의 용산 자리에 새 건물이 완공되어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거듭났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 최고의 박물관인 진짜 이유는 약 41만 점이 넘는 유물 중 거의 대부분이 우리 조상님들이 만드신 우리 것이라는 점입니다. 영국의 대영 박물관이나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 다른 나라에서 빼앗아온 보물로 가득한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보물로 박물관을 채울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게다가 입장료도 무료입니다. 누구나 와서 우리 보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 해에만 약 418만 명이 다녀가는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관람객이 찾는 박물관이 된 것이지요. 오늘 박물관에 가면 꼭 보셔야 할 7가지 보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째, 1500년 미소를 머금은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동양의 모나리자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작품입니다. 둘째, 백제 사람들의 이상 세계가 담긴 백제 금동대향로, 작은 크기 안에 봉황과 신선과 산과 짐승들이 가득 새겨진 환상적인 작품이지요. 셋째, 황금빛으로 빛나는 신라 금관, 세계 고대 금관의 대부분이 우리 신라 것이라는 자랑스러운 사실도 함께 기억해 주십시오. 넷째, 자작나무 껍질에 그려진 천마도, 1500년을 견디고 우리에게 온 신비로운 그림입니다. 다섯째, 푸른 비색의 고려 청자, 그 중에서도 청자 상가 문항 문매병, 우리만의 비색과 상감 기술이 만든 세계 최고의 도자기 예술이지요. 여섯째, 보름달처럼 둥글고 푸근한 조선의 달 한가리, 자연스럽고 소박한 아름다움의 정수입니다. 일곱째, 박물관 1층 로비에 우뚝 선 경천사지 10층 석탑, 일본에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온 가슴 아픈 사연이 담긴 위대한 탑이지요. 가시는 길은 지하철 4호선 이촌역에서 내려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걸어서
5분이면 박물관에 도착합니다. 무료 도슨트 해설도 있고 한국어 안내 책자도 있습니다. 휠체어, 무료 대여, 엘리베이터, 곳곳에 의자, 깨끗한 화장실까지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과 한강 풍경까지 정말 좋은 하루 나들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5,000년 역사의 살아있는 증거이고 우리 조상님들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자랑이며 우리가 자녀와 손주들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우리만의 보물로 가득 찬 이런 박물관은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정말 위대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지켜온 우리도 정말 자랑스러운 후손들입니다. 일제강점기의 모진 약탈 속에서도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보물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정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음에 서울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 꼭 한번 국립중앙박물관에 들러보십시오. 무료니까 부담도 없습니다. 가서 우리 조상님들의 보물을 직접 보시고 그 위대함을 느껴보십시오.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감동을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주들에게도 이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들려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우리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 이야기 즐겁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놀라운 우리 역사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